평생을 가난에 찌들어 살았던 내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목숨보다 아끼던 낡은 팔찌가 왜 대한민국 최고 부자 저 여자의 손목에 있는 걸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에피소드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듣고 싶은 에피소드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1장 황금잔에 담긴 핏빛 전조. 화려한 샹들리에가 비추는 대산그룹 창립 기념 파티장. 클래식 선율이 흐르는 그곳에서 민주는 나비 넥타이를 매만지며 웨이터 유니폼의 거친 촉감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만 잘 버티면 아버지의 밀린 약값을 치를 수 있다는 희망 하나뿐이었지요. 민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연단 위에 서 있는 한정희 회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범접할 수 없는 여왕처럼 고고한 자태를 뽐내며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회장이 잔을 옮겨 쥐는 순간 소매 아래로 드러난 은색 팔찌가 민준의 시선을 강탈했습니다. 뱀 두 마리가 서로를 집어삼킬 듯 꼬여 있고 그 중심에 서늘한 푸른 유리가 박힌 기괴하면서도 매혹적인 디자인. 그것을 본 민주는 손에 든 쟁반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 팔찌는 평생 아버지가 낡은 천에 싸서 베개 밑에 숨겨두고 정신이 혼미할 때마다 미안해, 미안해 라며 오열하며 쓰다듬던 그 물건과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홀린 듯 한 회장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얼음물을 채운 잔을 건네며 그녀의 손목을 더 가까이 확인하려던 찰나 한 회장의 날카로운 눈매가 민준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찰나의 침묵 속에서 한 회장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얼굴에서 누군가의 잔상을 본 듯 낯빛이 창백해졌고 곧이어 날 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그 눈, 이름이 뭐지? 대답을 하기도 전에 한 회장의 곁을 지키던 수행원들이 무례한 알바생이라며 민준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뒤로 끌려가던 민준은 보았습니다. 한 회장이 자신의 팔찌를 움켜쥐며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모습을요. 민준은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보처럼 그리워하며 눈물 흘렸던 대상이 저 높은 곳에 앉은 차가운 여회장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곰팡내 나는 지하방. 민주는 잠든 아버지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낡아서 검게 변색된 아버지의 팔찌와 파티장에서 본 눈부신 금빛 팔찌. 모양은 같지만 하나는 쓰레기 더미에 하나는 보석함에 담긴 처지가 마치 자신과 저들의 격차 같아 울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미처 알지 못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파티장에서 그를 유심히 지켜본 눈동자가 또 하나 있었다는 것을요. 한 회장의 아들로 알려진 최지호였습니다. 지호는 자신의 위치를 위협할지도 모르는 팔찌의 비밀을 알고 있는 듯 어둠 속에서 민준의 뒷조사를 명령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이 아버지의 팔찌를 다시 상자에 넣으려던 순간 평소엔 미동도 없던 아버지가 갑자기 민준의 손목을 꽉 쥐며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희야, 도망쳐. 그놈들이 온다. 아버지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뱉은 명확한 이름. 그것은 방금 전 민준이 마주했던 여회장의 이름이었습니다. 낡은 지하방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가운 음모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2장 그림자 습격과 붉은 낙인. 민주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흘린 눈물과 그 입에서 나온 정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난도질했습니다. 새벽녘 아버지는 다시 깊은 잠에 빠졌지만 민주는 직감했습니다. 평화로웠던 가난은 이미 끝이 났으며 이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폭풍 속으로 발을 들였다는 것을요. 그 시각 강남의 초호화 펜트하우스에 있는 한정의 회장 역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재의 금고를 열어 30년 전의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젊은 태식은 민준과 똑 닮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은팔찌를 만졌습니다. 30년 전 죽었다고 믿었던 남자의 분신 같은 청년이 눈앞에 나타난 것은 기적일까 아니면 저주일까? 한 회장은 비서에게 은밀히 지시했습니다. 그 아이의 거처와 부모의 인적 사항을 1시간 내로 가져와. 하지만 한 회장의 움직임보다 빠른 자가 있었습니다. 한 회장의 양아들이자 대산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노리는 최지호였습니다. 그는 이미 민준이 파티장에서 보여준 반응을 통해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눈치챘습니다. 만약 민준이 한 회장의 친아들이라면 자신이 쌓아온 공든 탑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지호는 어둠 속에서 수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확인해보고 싹을 잘라라. 조용히. 민준이 새벽 아르바이트를 위해 집을 나선 지 불과 10분 뒤 고요하던 지하방 골목에 검은색 세단 2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거친 구두 소리가 좁은 계단을 타고 내려갔고 낡은 문이 발길질 한 번에 힘없이 부서졌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얕은 숨을 내뱉으며 잠든 강태식만이 누워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팔찌였습니다. 잠에서 깬 태식은 겁에 질린 눈으로 사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억은 흐릿했지만 본능적인 공포가 그를 지배했습니다. 사내 하나가 태식의 손목에 감긴 낡은 헝겊 뭉치를 발견하고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태식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팔찌를 뺏기지 않으려 저항했습니다. 안 돼. 이건 정의 거야. 내 목숨이야. 사내의 주먹이 무자비하게 태식의 얼굴에 꽂혔습니다. 병약한 노인이 감당하기엔 가혹한 폭력이었습니다. 태식의 입술이 터지고 피가 바닥으로 튀었습니다. 그때 사내 중 하나가 라이터를 켜서 방구석에 쌓인 신문지 더미에 던졌습니다.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니라 사고로 위장한 살인이 지호의 계획이었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낡은 벽지를 타고 천장으로 솟구쳤습니다. 알바 현장으로 가던 민주는 가슴을 짓누르는 불길한 예감에 발길을 돌렸습니다. 동네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매캐한 연기. 민준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비명을 지르며 뛰어들어간 지하방은 이미 화염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불길을 뚫고 들어가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진 아버지를 들쳐업었습니다. 가까스로 탈출한 민준이 길바닥에 아버지를 눕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식의 피 묻은 손이 가리킨 곳은 불타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검은 세단, 그리고 그 뒷좌석에서 차갑게 웃고 있던 최지호의 눈빛이었습니다. 민주는 아버지를 끌어안은 채 울부짖었습니다. 병원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올 때쯤 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민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도망쳐. 그 팔찌. 주인이 너를 죽이려 한다. 민주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팔찌의 주인이 한 회장이라면 그녀가 아버지를 죽이려 한 것일까? 사랑했다던 여자가 왜? 병원 응급실 복도에 홀로 남겨진 민준의 옷은 아버지의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아버지가 끝까지 사수했던 검게 그을린 은팔찌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슬픔은 곧 서늘한 분노로 변했습니다.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자들에게 똑같은 지옥을 선사하겠노라고. 제3장 늑대의 굴로 들어간 어린 양. 응급실 복도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 민주는 넋을 잃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나온 의사의 말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화상은 깊지 않으나 물리적인 타격과 연기 흡입으로 인해 아버지가 코마 상태에 빠졌다는 선고였습니다. 민주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가 남긴 팔찌를 움켜쥐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그 팔찌의 주인이 너를 죽이려 한다는 경고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물러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짓밟히고 이유도 모른 채 죽어야 했던 아버지의 삶이 너무도 억울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불타버린 집터에서 유일하게 남은 서류 가방을 뒤져 한 회장이 보냈던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는 피 묻은 옷을 벗어 던지고 가장 단정한 양복을 차려입은 채 대산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한정의 회장은 집무실에서 민준을 맞이했습니다. 어제의 화재 소식을 들은 듯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죄책감과 연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준은 무릎을 꿇는 대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범인은 팔찌를 노렸습니다. 한 회장의 안색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아버지가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태식임을 직감했지만 섣불리 진실을 밝힐 수 없었습니다. 주변의 적들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민준은 한 회장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저를 회장님 곁에 두십시오. 수행원이든 머슴이든 상관없습니다. 아버지를 저렇게 만든 자들을 제 손으로 잡을 수 있게만 해주십시오. 한 회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민준의 눈에서 젊은 시절 태식의 강인함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지호의 반대를 무릅쓰고 민준을 자신의 전담 수행 비서로 채용했습니다. 민준의 저택 입성은 최지호에게는 그야말로 선전포고였습니다. 저택의 화려한 대리석 복도에서 마주친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살기가 감돌았습니다. 지호는 민준의 멱살을 잡으며 낮게 은조렸습니다. 운 좋게 살아남았으면 쥐 죽은 듯 살 것이지 제 발로 무덤을 팔아왔구나. 하지만 민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지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무덤이 누구의 것이 될지는 지켜봐야 알겠지. 저택에서의 첫날 밤 민준은 한 회장의 지시로 그녀의 개인 서재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 회장의 일기장 사이에 끼워진 낡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30년 전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이별 통보서였습니다. 아버지는 한 회장이 자신을 버렸다고 믿었고 한 회장은 아버지가 돈을 들고 도망쳤다고 믿게 만든 잔혹한 이간질의 흔적이었습니다. 편지의 필체를 확인하던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필체는 현재 대산그룹의 고문 변호사이자 지호의 친부로 의심받는 인물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서재 문이 거칠게 열리며 지호가 들어왔습니다. 지호의 손에는 민준이 병원에 숨겨두었던 아버지의 은팔찌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걸 찾나? 아니면 내 아비의 산소 호흡기를 뗄 명분을 찾나?
지호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은팔찌를 바닥에 던지고 구둣발로 짓밟았습니다. 으스러지는 은팔찌의 비명과 함께 민준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민준은 책상 위에 있던 날카로운 종이칼을 움켜쥐었습니다. 저택의 고요함 속에 서늘한 칼날의 궤적이 그어졌습니다. 제사장 부서진 조각 속의 암호. 서재의 공기는 날카로운 종이칼의 궤적을 따라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지호는 조소 섞인 표정으로 그를 도발했습니다. 민준이 종이칼을 움켜쥔 채 지호에게 달려들려던 찰나 묵직한 서재 문이 다시 열리며 한정의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서늘한 기함 소리가 두 남자의 살기를 가로막았습니다. 지금 내 집에서 무슨 짓들을 하는 게냐? 한 회장의 시선은 바닥에 뒹구는 일그러진 은팔찌에 머물렀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지호는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어 비굴할 정도로 공손한 태도를 취하며 발을 치웠습니다. 어머니, 이 친구가 서재에서 물건을 훔치려 하기에 제가 잠시 훈계 중이었습니다. 지호의 뻔뻔한 거짓말에도 민준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서진 팔찌를 소중히 주워들 뿐이었습니다. 한 회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지호를 내보냈습니다. 방에 남겨진 민준과 한 회장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일그러진 팔찌를 닦아내며 낮게 은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석이 아닙니다. 제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삶 그 자체입니다. 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손에 들린 팔찌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팔찌에 뒤틀린 틈새 사이로 작은 금속 파편 같은 것이 삐져나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디자인의 일부인 줄 알았던 푸른 유리가 충격으로 깨지면서 그 안쪽 공간에 정교하게 접힌 초소형 마이크로 필름과 낡은 종이 조각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한 회장은 본능적으로 민준을 서재 구석 비밀 금고실로 데려갔습니다. 확대경으로 확인한 종이 조각에는 30년 전 대산그룹의 전신이었던 회사의 비자금 조성 내역과 함께 당시 사고를 조작했던 인물들의 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명단의 맨 윗줄에는 현재 한 회장의 최측근이자 지호를 후계자로 밀고 있는 박전무의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30년 전 한 회장과 태식의 사랑을 찢어놓고 태식을 죽음의 문턱까지 밀어넣은 배우가 바로 내부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 회장은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곁에서 충성을 맹세하던 자들이 사실은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습니다. 한편 서재 밖으로 쫓겨난 지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박 전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팔찌 안에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회장이 눈치를 챈 것 같아요. 당장 처리해야겠습니다. 지호의 눈에는 이제 도끼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민준의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의 경비 사정을 확인하며 산소호흡기를 뗄 최후의 수단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한 회장으로부터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됩니다. 내 아버지는 나를 배신한 게 아니었어. 나를 지키기 위해 그 지옥 같은 비밀을 팔찌에 봉인하고 도망쳤던 거야. 민준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대산의 심장부로 들어가 이 썩은 뿌리를 도려내야 한다는 것을요. 민준은 한 회장이 건넨 저택의 비밀 마스터키를 손에 쥐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비서가 아닌 대산의 사냥개가 되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밤바다처럼 깊고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병실에 누워있던 태식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대산그룹의 전산망에 정체 모를 해킹 신호가 감지되며 고요하던 대저택의 비상벨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제5장 깨어난 증언자, 덫에 걸린 포식자. 대산 저택의 비상벨 소리는 민준이 의도한 완벽한 교란 작전이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전산실로 몰려간 사이 민준은 한 회장의 묵인 아래 박 전무의 비밀 금고가 숨겨진 별채 서재로 잠입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등의 핏줄이 붉어질 정도로 마스터키를 꽉 쥔 민준의 눈은 굶주린 늑대처럼 번뜩였습니다. 그 시각 지호는 병원 중환자실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보안 요원 복장을 한 수아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호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전산망 해킹으로 전 그룹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 태식의 병실 전원을 일시적으로 차단하고 기기 결함으로 인한 사고사로 위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아가 태식의 산소호흡기 선에 손을 뻗는 순간 기적처럼 태식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정희야. 피해. 태식의 갈라진 목소리가 적막한 병실을 울렸습니다. 당황한 수아가 태식의 목을 졸라 누르려던 찰나 미리 병실 붙박이장에 숨어있던 한 회장의 직속 경호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것은 민준이 설치한 역습의 덫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수아의 품에서는 지호의 개인 인장이 찍힌 비밀 지시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저택 별채에서 박 전무의 비자금 장부 복사본을 손에 넣은 민준은 본체로 돌아와 지호와 마주쳤습니다. 지호는 병원에서의 계획이 실패했다는 보고를 받고 광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민준을 향해 숨겨두었던 호신용 가스총을 겨누었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내 자리를 넘봐? 그깟 피 한 방울 섞였다고 내가 이 집 주인이라도 될 줄 알았나? 지호의 폭언에도 민준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 안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내 재생했습니다. 그 안에는 박 전무와 지호가 30년 전 태식의 사고를 모의하고 최근 화재 사건까지 지시한 적나라한 음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이 별채에서 장부와 함께 찾아낸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거실 커튼 뒤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한 회장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배신감으로 얼룩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지호야, 너를 내 아들로 믿고 키운 세월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수치구나. 한 회장의 낮은 선고와 동시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저택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지호는 발악하며 도주하려 했지만 민준의 단단한 주먹이 그의 턱을 강타했습니다. 바닥에 고꾸라진 지호의 눈앞으로 민준이 주워온 부서진 은팔찌의 푸른 유리 파편이 떨어졌습니다. 민준은 지호의 귓가에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이건 우리 아버지가 흘린 피의 대가다. 이제 시작이야. 상황이 정리된 후 민준은 한 회장과 함께 아버지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태식은 초점 없는 눈으로 창밖을 보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회장을 발견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주한 두 사람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짧았습니다. 연행되던 박 전무가 경찰차 안에서 누군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플랜 B를 가동해. 그 아이를 없애야 대산이 산다. 아직 끝나지 않은 거대한 악의 뿌리가 민준의 뒤를 소리 없이 쫓기 시작했습니다. 제6장 봉인된 유언과 가짜의 역습. 병실 안의 공기는 30년의 세월을 응축한 듯 무겁고도 애틋했습니다. 한정의 회장은 주름진 태식의 손을 잡고 소리 없이 오열했고
태식은 초점 없는 눈을 떨며 그녀의 이름을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하지만 감동적인 재회도 잠시, 태식은 갑자기 발작하듯 민준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서린 것은 그리움이 아닌 절박한 공포였습니다. 민준아, 그건 껍데기야. 진짜는 어머니의 그림자 밑에. 알 수 없는 말을 남긴 채 태식은 다시 깊은 수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민주는 아버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껍데기와 어머니의 그림자. 아버지가 목숨처럼 지켰던 그 팔찌가 사실은 진짜 진실을 가리기 위한 미끼였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민준의 등줄기를 스쳤습니다. 그 시각 경찰서로 압송되던 박 전무는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대산그룹의 창업주이자 한 회장의 시아버지였던 고 최 회장이 남긴 비밀 유언장의 존재였습니다. 사실 지호는 한 회장의 친아들도 태식의 아이도 아니었습니다. 박 전무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한 회장이 잃어버린 아이를 찾아온 척하며 내세운 대역에 불과했습니다. 지호는 유치장 안에서 박 전무가 심어둔 변호사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받았습니다. 진짜 유언장은 한 회장의 생가, 그 앞마당 해태상 아래에 있다. 그 유언장에는 대산의 모든 경영권은 한정희가 아닌 혈통을 증명하는 친손자에게만 승계된다는 독소 조항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지호가 먼저 그 유언장을 손에 넣고 민준의 유전자 검사 결과만 조작한다면 한 회장마저 그룹에서 쫓겨날 판국이었습니다. 민준은 한 회장에게 아버지의 말을 전했습니다. 한 회장은 안색이 변하며 자신의 친정이었던 옛 생가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의 그림자. 그건 우리 어머니가 가장 아끼던 해태상을 말하는 걸 거야. 민준과 한 회장은 서둘러 생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뒤를 지호가 매수해 풀려난 정체불명의 사내들이 미행하고 있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폐가가 된 생가의 마당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민준이 진흙탕을 헤치며 해태상의 밑바닥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맺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차가운 돌덩이 아래서 낡은 철제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안에는 또 하나의 은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 팔찌는 민준이 알던 것보다 훨씬 투박했지만 안쪽에는 대산의 주인 강민준이라는 글자와 함께 아기의 지문이 정교하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30년 전 태식이 사고를 당하기 직전 최 회장으로부터 직접 건네받은 진짜 혈통의 증표였습니다. 찾았구나. 내 파멸의 열쇠를. 어둠 속에서 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어느새 탈주의 성공에 사내들을 거느리고 마당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시커먼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번뜩이는 총구와 민준의 손에 들린 은팔찌. 지호는 광기 어린 눈으로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 팔찌와 함께 진흙 속에서 썩어라. 그러면 대사는 영원히 내 것이다. 탕. 날카로운 총성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은 팔찌를 가슴에 품고 바닥을 굴렀고 한 회장의 비명이 무너진 담벼락 사이로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피를 흘리며 쓰러진 것은 민준이 아니었습니다. 지호의 뒤편에서 나타난 그림자, 바로 박 전무의 배신을 예감하고 독자적으로 움직였던 한 회장의 비밀 경호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쓰러지는 와중에도 품 안에서 라이터를 꺼내 민준이 파헤친 구덩이 안으로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미리 뿌려둔 휘발유가 가득했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민준을 집어삼킬 듯 솟구쳤습니다. 유원장과 팔찌 그리고 민준의 목숨이 화염 속에 갇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제7장 화염의 유산과 광기의 질주. 치솟는 불길은 빗줄기마저 증발시킬 기세로 민준을 위협했습니다. 지호가 미리 뿌려둔 휘발유는 순식간에 해태상 주변을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민준은 뜨거운 열기에 숨이 막혀오면서도 품 안의 철제 상자를 놓지 않았습니다. 화마가 그의 셔츠 소매를 집어삼키려던 찰나 민준은 온 힘을 다해 구덩이 밖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진흙탕 위를 구르며 불을 끈 민준의 손에는 화상 자국이 선명했지만 철제 상자만은 무사했습니다. 박전무의 배신으로 총상을 입고 쓰러진 지호는 피를 토하면서도 기괴하게 웃었습니다. 태워버려. 모두. 내가 가질 수 없다면 아무도 못 가져. 지호의 광기 어린 외침 뒤로 지호를 따르던 마지막 잔당들이 한 회장을 거칠게 잡아채 대기하던 차량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유원장을 뺏는 것에 실패하자 한 회장을 인질로 삼아 최후의 탈출구를 마련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의 외침을 뒤로하고 검은 세단은 비명을 지르며 빗길을 내달렸습니다. 민준은 타들어가는 손의 통증도 잊은 채 마당에 버려진 지호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조수석에 던져둔 철제 상자 속에서 삐져나온 낡은 유언장 종이가 빗물에 젖어들었지만 그 속의 글씨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대산의 모든 실권은 나의 친손자 강민준에게 귀속되며 이를 부정하는 자는 대산의 이름으로 처단한다. 30년 전 창업주 최 회장은 이미 박전무의 탐욕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보다 며느리인 한정희와 그녀의 정인 태식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의 맑은 눈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30년의 세월을 견뎌 민준의 손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추격전은 깎아지른 듯한 해안 절벽 도로로 이어졌습니다. 폭우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위험한 길이었지만 민준은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앞서가는 세단 안에서 한 회장은 입이 봉해진 채 민준을 바라보며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지 말라는 위험하다는 무언의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오직 어머니의 공포만이 보였습니다. 민준은 핸들을 꺾어 세단의 측면을 강하게 들이받았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굉음과 함께 두 차량은 빗길 위를 미끄러지며 절벽 끝에 위태롭게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을 박차고 나온 민준은 단숨에 납치범들을 제압하고 뒷좌석에 한 회장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민준의 품에서 안정을 되찾던 한 회장은 문득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충격으로 찌그러진 세단 운전석에서 지호가 피투성이가 된 채 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마지막 보루였던 수류탄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박전무의 비밀 무기고에서 탈취한 것이었습니다. 같이 가자, 민준아. 저승사자한테 누가 진짜 대산의 주인인지 물어보러. 지호가 안전핀을 뽑으려던 찰나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헬기 한 대가 상공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긴급 전화였습니다. 강민준 씨, 아버님이 완전히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지금 당장 누군가를 찾고 계세요. 아버지의 생존 소식에 민준의 눈에 희망의 빛이 서렸습니다. 하지만 지호의 손가락은 이미 핀에 걸려 있었습니다.
삶과 죽음, 승리와 패배가 교차하는 절벽 위에서 민주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제8장 절벽 끝에 화해, 그리고 깨어난 거인. 절벽 위의 공기는 수류탄의 금속성 마찰음과 함께 얼어붙었습니다. 지호의 손가락이 안전핀에 걸린 순간 민주는 한 회장을 자신의 뒤로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죽음을 예견한 지호의 눈동자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파괴적인 허무만이 가득했지요. 그때였습니다. 민주는 달려드는 대신 자리에 멈춰 서서 지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보다 낮고 단단하게 깔렸습니다. 지호야, 너도 알잖아. 박천무는 너를 아들로 생각한 적이 없어. 너는 그저 그 노인의 사냥개였을 뿐이야. 민준의 말에 지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평생을 대산의 아들이라는 가짜 신분에 매달려온 그에게 그 실체가 사실은 박전무의 장기말이었다는 진실은 수류탄보다 더 아픈 폭발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빗물에 미끄러지듯 몸을 날려 지호의 손목을 꺾고 수류탄을 낚아채 절벽 아래 바다로 던졌습니다. 몇 초 뒤 어두운 바다 밑바닥에서 둔탁한 폭음과 함께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쳤습니다. 지호는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도끼가 빠져나간 그의 눈에선 핏물 섞인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평생 쫓아온 것이 신기루였음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경찰들이 지호를 연행해 가는 사이 민준과 한 회장은 병원으로 내달렸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더 이상 초점 없는 노인이 없었습니다. 강태식은 산소 호흡기를 벗어던진 채 떨리는 손으로 침대맡에 놓인 낡은 사진첩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민준과 한 회장이 들어서자 태식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정희야. 민준아. 3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는 목소리였습니다. 한 회장은 태식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태식은 주름진 손으로 민준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미안하다, 내 아들아. 너를 이런 불길 속에 밀어넣어서. 민준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동의 재회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태식은 민준의 귀에 입술을 바짝 대고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아직 박전무의 심장이 남아있다. 내일 아침 열리는 긴급 이사회. 그놈이 대산의 주식을 통째로 해외 투기 자본에 넘기려 하고 있어. 내 팔찌. 그 안에 마이크로 필름이 없으면 막을 수 없다. 민주는 아버지가 건넨 마지막 단서를 확인했습니다. 마이크로 필름 속에는 박전무가 지난 수십 년간 대산의 자금을 빼돌려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공개되면 박전무는 단순한 횡령범을 넘어 국가 경제를 뒤흔든 범죄자로 영구 격리될 것이었습니다. 이사회 당일 아침, 박전무는 이미 승리를 확신한 듯 거만한 표정으로 회장석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회장의 해임안과 자신의 경영권 승계안이 상정되기 직전 이사회장의 육중한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수트를 차려입은 민준이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30년 전 창업주가 남긴 진짜 은팔찌와 태식의 마이크로 필름이 들려 있었습니다. 장내에는 술렁임이 퍼졌고 박전무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민주는 박전무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던졌습니다.
박 고문님, 당신의 화려한 퇴장 스케줄에 제가 약간의 수정을 가하러 왔습니다. 제구장 침묵의 이사회와 최후의 자객. 이사회장의 공기는 단숨에 얼어붙었습니다. 대산그룹의 운명을 손에 쥔 이사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박 전무는 떨리는 입술을 억지로 일그러뜨리며 비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놈이 들어와 행패냐? 경비들은 뭐 하나 당장 이자를 끌어내지 않고. 그의 고함이 천장을 울렸지만 민주는 미동도 없이 마이크로 필름 판독기를 회의탁 중앙에 놓았습니다. 거대한 스크린 위로 박 전무가 해외 유령 회사를 통해 빼돌린 수천억 원의 자금 흐름과 투기 자본 세력과 주고받은 미략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사들의 눈빛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인자한 고문이자 경영의 스승으로 군림했던 박 전무의 가면이 조각조각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주는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팔아넘기려 한 건 대산의 주식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명예와 수만 명 직원의 삶이었습니다. 박 전무는 자신의 패배를 직감한 듯 안색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순순히 물러날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조용히 비상용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것은 그가 수십 년 전부터 이사회장의 보안을 장악하며 심어둔 최후의 장치였습니다. 순식간에 이사회장의 모든 전등이 꺼지며 암흑이 찾아왔습니다. 비명과 소란이 뒤섞인 가운데 민주는 본능적으로 한 회장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늘한 금소금이 들려왔습니다. 박 전무가 사설 보안업체로 위장해 잠입시킨 비밀 자객이 어둠을 틈타 민준의 심장을 노리고 달려든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왼쪽 어깨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객의 칼날이 스친 것입니다. 민준은 어둠 속에서도 아버지가 가르쳐준 감각에 집중했습니다. 가난한 시절 공사장에서 몸으로 익힌 처절한 생존 본능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민주는 가해자의 숨소리를 포착해 팔목을 꺾고 바닥으로 내리꽂았습니다. 다시 비상등이 켜졌을 때 이사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 전무는 이미 뒷문을 통해 도주한 상태였고 민준의 흰 셔츠는 붉은 피로 빠르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한 회장은 사색이 되어 민준을 붙잡았습니다. 민준아, 정신 차려라. 의사 불러 당장. 하지만 민준은 피 묻은 손으로 한 회장의 손을 꼭 쥐며 이사들을 향해 선언했습니다. 박 전무는 대산의 기밀을 들고 도망쳤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공항과 항만을 봉쇄해야 합니다. 그가 가진 USB에는 대산의 핵심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민준의 경고대로 박 전무는 이미 인천항 인근의 밀항선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카드로 대산의 독자적인 반도체 설계 도면을 챙겼습니다. 그것만 있다면 해외에서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부상을 입은 채 구급차 대신 추격 차량에 올라탄 민준. 그의 눈은 이제 복수를 넘어 대산을 지키겠다는 강한 사명감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빗길을 가로지르는 추격전 속에서 민준은 깨달았습니다. 박 전무가 향하는 곳이 30년 전 아버지가 사고를 당했던 바로 그 부두라는 사실을요. 운명은 다시 한번 그 잔인한 장소로 모두를 불러 모으고 있었습니다. 제10장 돌아온 부두, 부서진 악연의 고리. 비린내 섞인 밤바다의 바람이 민준의 찢어진 어깨 상처를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던 그 부두. 낡은 컨테이너 사이로
박천무의 검은 차량이 급제동하며 거친 비명 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는 피로 젖은 셔츠를 대충 묶어 지혈한 채 차에서 내려 박천무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박천무는 밀항선이 기다리는 부두 끝을 보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대산의 핵심 기술이 담긴 은색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내 아비도 여기서 참 즐겼지. 그 은팔찌 하나를 안 뺏기려고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던 꼴이라니. 박천무의 조롱에 민준의 눈동자가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민준은 한 걸음씩 다가가며 낮게 은조렸습니다. 당신이 짓밟은 건 우리 아버지의 다리만이 아니야. 당신은 한 여자의 인생과 내 어린 시절, 그리고 대산의 양심까지 모두 짓밟았어. 박천무는 비열하게 웃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양심? 재벌가에 그딴 게 어딨어? 한정희가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갔는지 알아? 그녀도 결국 내 손을 잡고 내 친어머니를 내쫓은 공범이란 말이다. 민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충격이었습니다. 한 회장이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친모를 내쫓는데 일조했다는 말은 예상치 못한 칼날이 되어 민준을 찔렀습니다. 박천무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품 안에서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내 친엄마는 말이다. 이 부두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사라졌어. 한정희가 보는 앞에서. 혼란에 빠진 민준의 눈앞으로 박천무의 칼날이 날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부두 입구에 급정거한 차에서 한 회장이 비명을 지르며 내렸습니다. 거짓말이야. 박천무 그 입 닥쳐. 한 회장의 외침과 함께 민준은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어 박천무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민준은 박천무의 손목을 낚아채 바닥으로 맺혔고 은색 USB는 포장도로 위를 굴러 부두 끝 절벽 근처에 멈춰 섰습니다. 민준은 박천무를 제압한 채 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절박한 진심과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저자의 말을 믿지 마라. 내 어머니는 나를 지키려다 스스로. 한 회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바닥에 쓰러졌던 박천무가 마지막 발악을 하며 USB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민준은 USB를 확보하기 위해 함께 몸을 던졌습니다. 낡은 부두의 난간이 부식되어 힘없이 꺾여 나갔고 민준과 박천무는 위태롭게 부두 끝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부러진 난간을, 다른 한 손으로는 박천무의 멱살을 잡은 민준. 박천무의 손에는 여전히 그 USB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걸 놓으면 대사는 망한다. 나를 살려라, 민준아. 그러면 내 친엄마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주마. 박천무의 마지막 유혹이 민준의 귓가를 어지럽혔습니다. 아래로는 집어삼킬 듯한 검은 파도가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어깨에서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이 박천무의 얼굴에 닿는 것을 보았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겪었을 공포와 고통이 민준의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민준은 결심한 듯 눈을 매섭게 떴습니다. 그리고 박천무의 손목이 아닌 그가 쥐고 있던 USB를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대사는 내가 지킨다. 하지만 당신은 법의 심판이 아니라 바다의 기억 속에 직접 물어봐. 민준이 손을 놓으려는 찰나 멀리서 아버지를 모신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11장 파도에 씻긴 거짓, 수면 위로 떠오른 진실. 민준의 손이 박천무의 멱살을 놓으려던 찰나
거친 파도 소리를 뚫고 강태식의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아, 안 된다. 그자의 피를 내 손에 묻히지 마라.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구급차에서 내린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민준의 이성이 돌아왔습니다. 민준은 마지막 힘을 다해 박천무를 난간 안쪽으로 끌어올려 내동댕이 쳤습니다. 박천무는 바닥을 굴러 경찰들의 발치에 멈췄습니다. 그토록 집착하던 은색 USB는 민준의 손에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박천무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광기 어린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봤자 너는 한정희의 꼭두각시다. 내 어미가 어디서 죽어갔는지도 모르는 가엾은 놈. 박천무의 외침은 차가운 바닷바람 속으로 흩어지고 그는 영원한 어둠 속으로 연행되었습니다. 폭풍 같은 소동이 지나간 부두에는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민주는 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차마 꺼내지 못한 말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피 묻은 USB를 그녀에게 내밀지 않은 채 차갑게 물었습니다. 박전무가 말한 친어머니의 이야기가 사실입니까? 회장님이 보는 앞에서 바다에 던져졌다는 그 말이 정말입니까? 한 회장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 전 대산그룹의 후계 다툼 속에서 민준의 친모였던 여인 연숙은 박전무의 위협으로부터 한 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미끼로 던졌습니다. 한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연숙이는 나를 살리고 박전무의 증거를 지키기 위해 이 바다로 뛰어들었단다. 나는 비겁하게 그 덕분에 살아남아 대산을 차지했지. 하지만 단 한순간도 그 죄책감을 잊은 적이 없어. 한 회장은 품 안에서 낡은 가죽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연숙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서이자 민준에게 남기는 편지였습니다. 수첩의 첫 장에는 민준의 돌 사진과 함께 바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아들 민준아, 내가 자라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세상은 너를 가난하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잊지 마라. 너의 핏줄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고귀한 희생과 사랑이 흐르고 있단다. 민주는 그 수첩을 받아들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지켰던 은팔찌, 한 회장이 간직했던 죄책감, 그리고 친모가 목숨을 바쳐 지켰던 정의. 이 모든 것이 실타래처럼 엉켜 자신의 현재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 바다 멀리서 등대의 불빛이 민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한 회장은 눈물을 닦으며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박전무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있다. 연숙이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어. 그리고 박전무의 비밀 계좌 중 하나가 최근까지 누군가에 의해 정기적으로 인출되고 있었다. 그건 박전무도 모르는 계좌였지. 민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누군가 살아있다. 박전무의 돈을 훔쳤으며 그의 파멸을 뒤에서 조용히 돕고 있었던 누군가가. 나는 그게 연숙이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30년을 버텼다. 민주는 다시 한번 부두 아래 검은 바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어머니의 흔적을 찾는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서울 변두리의 한 작은 사찰. 향 연기가 자욱한 방 안에서 흉터진 손이 신문의 사회면 기사를 오려내고 있었습니다. 기사 속 사진에는 민준의 얼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제12장 사찰의 그림자 흉터진 손의 여인. 부두에서의 참혹한 밤이 지나고 대산그룹은 겉으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박전무가 남긴 독설과 한 회장의 고백이 거대한 파도가 되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한 회장이 말한 비밀 인출자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전무의 눈을 피해 30년간 그의 비자금을 갉아먹으며 숨어 지낸 인물. 그 정교하고도 대담한 수법은 단순한 도둑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은 인출이 발생한 마지막 장소인 경기도 외곽의 한 재래시장 근처 ATM기 CCTV를 확보했습니다. 화면 속 인물은 깊게 눌러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돈을 세는 손등 위로 길게 그어진 화상 흉터가 민준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불이나 뜨거운 액체에 데인 것이 아니라 마치 예리한 무언가에 긁힌 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듯한 거친 흔적이었습니다. 추적 끝에 민준이 도달한 곳은 안개가 자욱한 산자락에 위치한 작은 사찰 귀연사였습니다. 절 입구에 들어서자 서늘한 향 냄새가 민준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민준은 대웅전 뒤편 인적이 드문 별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누군가 아침 공기를 가르며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간 민준은 멈춰 섰습니다. 장작을 쥐고 있는 그 손등에는 CCTV에서 보았던 그 끔찍한 흉터가 선명했습니다. 누구냐, 이 조용한 곳까지 발걸음을 한 손님이. 낮게 가라앉은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돌렸을 때 민준은 숨을 멎을 뻔했습니다. 여인의 얼굴 반쪽은 심한 흉터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남은 반쪽의 눈매는 한 회장이 보여준 사진 속 연숙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품 안에서 아버지의 은팔찌를 꺼내 보였습니다. 여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쥐고 있던 도끼를 떨어뜨렸고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감동적인 상봉 대신 여인은 싸늘한 눈빛으로 민준을 쏘아보았습니다. 그 팔찌를 차고 여기까지 오다니 한정희의 개가 되어 어머니를 사냥하러 온 것이냐? 민준은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여인은 한 회장이 자신을 배신하고 박전무와 결탁해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바다에 던져지기 직전 한 회장이 박전무에게 건넨 어떤 서류가 연숙의 눈에는 자신을 팔아넘기는 계약서로 보였던 것입니다. 연숙은 941생으로 어부에게 구조된 뒤 복수만을 꿈꾸며 박전무의 자금을 야금야금 빼앗아 대산의 몰락을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민준이 오해를 풀기 위해 입을 떼려는 찰나 사찰 주변의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전무의 몰락 이후에도 여전히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세력, 바로 박전무가 감옥에서 보낸 마지막 청부업자들이었습니다. 박전무는 자신이 갖지 못할 바엔 연숙과 민준을 모두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엎드려요. 민준은 여인을 덮쳐 바닥으로 굴렀습니다. 날카로운 화살 한 대가 여인이 서 있던 기둥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민준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를 찾았다는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이제는 이 오해와 증오로 가득 찬 어머니를 데리고 이 죽음의 포위망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사실을요. 민준은 어머니의 거친 손을 꽉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친모의 온기였으나 그것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제13장 빗장을 연 진심, 덧난 상처의 고백. 사찰의 고요를 깨트린 괴한들의 습격은 민준과 연숙을 사당 구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긴 채 좁은 복도를 지형지물 삼아 달려드는 사내들을 막아냈습니다. 박 전무의 몰락 이후 갈 곳을 잃은 잔당들은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듯 살기를 뿜어냈습니다. 전투 도중 민주는 연숙의 눈에 서린 깊은 불신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민준이 한 회장의 사주를 받아 자신을 감시하러 온 것이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연숙을 향해 날카로운 단검을 휘둘렀습니다. 민주는 주저없이 자신의 팔을 뻗어 그 칼날을 대신 받아냈습니다. 민준의 팔에서 붉은 피가 연숙의 옷깃 위로 튀었습니다. 연숙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몸을 던진 것이 30년 만에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고통을 참으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한 회장님의 지시가 아니라 제 아버지 강태식의 아들로서 여기 온 겁니다. 태식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연숙의 표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원망과 복수심으로 버텨온 그녀의 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이 괴한들을 밀치고 연숙을 데리고 산길로 피신하려던 찰나 사찰 입구에 한정희 회장의 차량이 들이닥쳤습니다. 한 회장은 수행원들과 함께 달려와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현장은 진압되었지만 연숙은 한 회장을 보자마자 싸늘한 증오를 드러냈습니다. 내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 30년 전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박 전무에게 서류를 넘기던 내 표정을 똑똑히 기억해. 연숙의 고함에 한 회장은 말없이 무릎을 꿇고 품 안에서 빛바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박 전무에게 넘겼던 서류의 원본이자 한 회장의 유서였습니다. 당시 한 회장은 박 전무에게 자신의 모든 지분을 양도하는 대신 연숙의 안전을 보장받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전무는 서류만 가로채고 약속을 어긴 채 연숙을 바다에 던졌던 것입니다. 나는 내가 죽은 줄로만 알았다, 연숙아. 너를 팔아 자리를 지킨 게 아니라 나를 팔아 너를 살리려 했던 거야. 한 회장의 통곡 섞인 진실이 산사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숙은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의 심장을 갉아먹었던 증오가 사실은 박 전무가 짜놓은 정교한 이간질이었음을 깨달은 연숙은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민주는 피 흘리는 팔을 감싸 쥔 채 두 여인의 해후를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가짜 아들 지호가 만들었던 파멸의 구덩이, 박 전무가 심어놓은 불신의 덫이 드디어 걷히고 있었습니다. 연숙은 비로소 민준을 바라보며 흉터진 손으로 아들의 뺨을 만졌습니다. 민준아, 내 아들아, 두 어머니와 한 아들. 뒤틀린 운명의 고리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마지막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었던 대산그룹을 올바른 궤도에 올려놓고 병상에서 일어난 아버지 태식과 어머니 연숙의 완전한 재회를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제14장 왕관의 무게와 마지막 정화. 사찰에서의 극적인 상봉 이후 민주는 연숙을 한 회장의 사가로 은밀히 모셨습니다. 30년 만에 마주 앉은 태식과 연숙. 두 사람의 재회는 거창한 말보다 깊은 침묵과 눈물로 채워졌습니다. 세월의 풍파로 서로의 얼굴은 변했지만 맞잡은 두 손의 온기는 여전했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비로소 자신이 싸워야 할 마지막 이유를 되새겼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대산그룹의 완전한 정화였습니다. 한 회장은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민준의 정식 승계와 박전무 세력의 영구 제명을 공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 갇힌 박전무는 끝까지 동리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미리 빼돌려둔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을 해외 헤지펀드에 넘겨 대산을 공중분해하겠다는 최후의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대산이라는 성 자체를 무너뜨려 주마. 박전무의 지시를 받은 해외 자본들이 무차별적인 공매도를 퍼부으며 대산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주주들은 동요했고 시장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민주는 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팔찌 속 마이크로 필름의 나머지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곳에는 박전무가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이용했던 전 세계 페이퍼 컴퍼니의 마스터 키 계좌 정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한 회장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전 세계 금융수사기관에 이 데이터를 전송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대산의 미래 비전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화려한 수트 대신 평범한 대학생 시절 입던 낡은 점퍼를 걸친 민준의 모습에 장내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오늘 대산의 후계자가 아닌 피해자의 아들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산은 누군가의 탐욕으로 세워진 성이 아닙니다. 제 아버지의 피와 제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수만 명 직원의 땀으로 일군 공공의 자산입니다. 저는 박전무가 빼돌린 모든 비자금을 환수하여 전액 사회에 환원하고 대산을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사욕을 버린 민준의 진정성에 시장은 반응했습니다. 추락하던 주가는 반등하기 시작했고 박전무가 믿었던 해외 자본들은 국제 수사망에 걸려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라디오 뉴스를 듣던 박전무는 자신이 쌓아 올린 탐욕의 탑이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에 절규하며 쓰러졌습니다. 상황이 진정된 후 민주는 회장실이 아닌 아버지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태식은 밝아진 얼굴로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연숙 또한 한 회장이 선물한 고운 옷을 입고 민준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어머니와 아버지가 한자리에 모인 풍경. 민주는 비로소 자신이 짊어졌던 팔찌의 무게가 복수가 아닌 지켜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이 남았습니다. 모든 증오와 상처를 뒤로하고 그들이 처음 사랑을 맹세했던 그곳으로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15장 다시 피어난 푸른 구슬 최종회. 대산을 뒤흔들던 거센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맑고 고요한 아침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전무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며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고 그의 야욕에 동조했던 세력들도 흔적 없이 흩어졌습니다. 민주는 약속했던 대로 경영권 승계 대신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대산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여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한 달 뒤 민준과 그의 가족들은 30년 전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던 그 부두를 다시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거나 숨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한정의 회장은 화려한 직함을 내려놓고 한 명의 여인으로 태식과 연숙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연숙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연숙아, 긴 세월 너의 자리를 빌려 써서 미안하다. 이제야 내 마음의 빚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는구나. 연숙은 흉터진 손으로 정희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아니야, 정희야. 내가 대산을 지켜왔기에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훌륭한 청년으로 자랄 수 있었던 거야. 원망은 저 바다에 모두 던져버렸단다.
태식은 아들 민준이 다시 세공해준 은팔찌를 꺼내 들었습니다. 부서지고 일그러졌던 조각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이어붙인 팔찌였습니다. 중심에는 깨진 푸른 유리 대신 영롱하게 빛나는 진귀한 사파이어가 박혀 있었습니다. 태식은 그 팔찌를 연숙의 손목에 채워주며 30년 전 미처 다하지 못한 고백을 건넸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 팔찌가 우리를 헤어지게 하는 낙인이 되지 않을 거야. 이건 우리의 상처가 아물어 만든 훈장이니까. 민주는 그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주머니 속의 작은 대학생 학생증을 만져보았습니다. 비싼 아르바이트 대신 다시 전공 서적을 가득 담은 가방을 맨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난한 대학생도 비밀스러운 후계자도 아닌 자신의 삶을 온전히 개척해 나가는 청년 강민준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부두 한편에 세워진 대산 재단의 복지센터 건물 위로 푸른 깃발이 나부꼈습니다. 그곳은 이제 민준과 두 어머니의 뜻에 따라 소외된 이웃들이 꿈을 꿀 수 있는 터전이 되었습니다. 민준은 바다를 향해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짭조름한 바다 냄새는 더 이상 비극의 냄새가 아닌 생명력 가득한 삶의 향기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우리 집에 가요. 민준의 부름에 새 노인이 미소 지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길고 길었던 오해와 증오의 터널을 지나 네 사람이 함께 걷는 뒷모습 위로 황금빛 노을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독특한 디자인의 은팔찌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는 결국 가장 평범하고도 위대한 가족의 사랑이라는 결말을 맺으며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비극의 낙인이었던 푸른 구슬은 이제 그들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시들지 않는 희망의 빛으로 남았습니다.